안녕하세요. 이번 작품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유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신앙과 의심, 사랑과 증오, 선과 악의 경계를 파고드는 깊이 있는 탐구이자 한 가족의 비극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는 걸작입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극적인 삶의 굴곡 속에서도 죄와 벌, 백치, 악령과 같은 명작을 남긴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입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1880년에 발표한 마지막 장편 소설로 평생의 사상과 문학적 성취가 집약된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소설은 한 아버지와 세 아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욕망과 신념, 의심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철학적 사유와 심리 묘사가 절묘하게 어우러집니다. 살인 사건을 둘러싼 법정 드라마 속에서 각 인물의 내면이 섬세하게 드러나고 독자는 그들의 선택과 고뇌를 따라가며 인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어느 지방 도시에는 카라마조프 가문이라는 집안이 있었다. 이 집안의 가장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는 방탕하고 무책임한 인물로 젊은 시절부터 술과 여자에 빠져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했다. 그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가벼운 농담을 즐기며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만한 일은 거의 하지 않았다. 부유했던 집안은 그의 무절제한 생활로 점차 기울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은 파탄에 이르렀다. 표도르는 2번 결혼했다. 첫 번째 아내는 조용하고 순종적인 여인이었으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병약한 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 결혼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드미트리였다. 어릴 적 드미트리는 친척 집에서 자랐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2번째 아내는 교양 있는 가문 출신이었지만 남편의 무책임함과 난잡한 행동에 시달리다 신경쇠약에 걸렸고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 결혼에서 이반과 알료샤 2 아들이 태어났다. 이반은 총명하고 냉정하며 세상의 이치와 종교 문제를 깊이 사색하는 기질을 가졌다. 알료샤는 신앙심이 깊고 온화했으며 수도원에서 수도사 후보생으로 지내고 있었다. 세 형제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에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기억이 거의 없었다. 서로에 대한 유대감도 약했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했다. 이 집안에는 또 한 사람, 스메르자코프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표도르와 하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로 집안의 하인으로 자라났다. 몸이 허약하고 발작을 일으키곤 했지만 속을 알 수 없는 눈빛과 태도로 주위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세 형제는 각자 뚜렷한 성격과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혈기왕성하고 감정적이어서 아버지와 재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특히 매혹적인 여인 그루셴카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적대감은 극도로 고조됐다. 이반은 냉철한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인간의 도덕과 자유의지를 탐구했다. 그는 드미트리의 충동적인 성격을 경멸했고 아버지의 방탕함을 혐오했다. 알료샤는 2 형의 대립 속에서도 화해를 시도하며 사랑과 신앙의 가치를 지키려 했었다. 표도르는 아들들을 서로 가까이하게 두지 않았다. 오히려 갈등과 불신이 자라도록 방치했고 그 속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져갔다. 드미트리와 표도르의 불화는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격렬했으며 그루셴카를 향한 경쟁심은 단순한 애정 다툼을 넘어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반은 이런 상황을 냉정하게 관찰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알료샤는 수도원의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을 받으며 가족 간의 평화를 꿈꿨지만 이미 집안 곳곳에는 파국의 조짐이 번져 있었다. 이렇게 카라마조프 가문은 부와 지위에도 불구하고 내면은 욕망과 의심,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제와 아버지, 그리고 그 주변 인물들의 얽힌 관계는 곧 한 사건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게 될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다. 드미트리와 아버지 표도르의 관계는 유산 문제를 넘어 한 여인 때문에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그 여인은 그루셴카라 불렸으며 젊고 아름다우면서도 자유롭고 당당한 기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교묘히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고 자신을 둘러싼 남자들의 경쟁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그루셴카를 깊이 사랑했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 표도르 역시 그루셴카를 욕망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부자 간의 감정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가 그루셴카를 차지하려는 낌새를 보일 때마다 격분했고, 표도르는 아들의 분노를 비웃듯 더욱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카라마조프 부자가 같은 여인을 두고 싸운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와중에 이반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이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드미트리의 격정적인 성격을 경멸했고 아버지의 방탕함을 혐오했다. 그러나 그루셴카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그는 알료샤와 함께 인간의 본성, 도덕,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 깊이 대화를 나눴다. 이반은 알료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게 아니겠어? 그는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도덕을 지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알료샤는 형의 회의적인 질문에 당황했지만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신이 없다고 해서 인간의 양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랑과 선의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알료사는 답했다. 그러나 이반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드미트리와 표도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어느 날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집 앞에서 그루셴카와 관련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거칠게 몰아붙였다. 두 사람의 언쟁은 위협적인 수준까지 치달았다. 평소에도 격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둘이기에 주변 사람들은 금세 몸싸움으로 번질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말렸다. 이 갈등은 겉으로는 여인을 둘러싼 다툼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원한과 가족 간의 불신이 뒤엉켜 있었다. 오랜 세월 쌓여온 불신과 분노, 재산 문제, 그리고 서로의 인생관까지 뒤엉켜 있었다. 드미트리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정당한 몫을 빼앗겼다고 믿었고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불효한다고 여겼다. 그루셴카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명확한 선택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갈등을 더 깊게 만들었다. 알료샤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을 느꼈다. 그는 두 형과 아버지 사이의 간극을 메우고 싶었지만 갈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다. 표도르의 욕망과 드미트리의 집착, 그리고 그루셴카의 자유로운 기질이 만들어낸 이 삼각구도는 곧 폭발할 사건의 전조가 되고 있었다. 그루셴카를 사이에 둔 갈등은 이미 서로의 인내심을 넘어섰고 재산 문제와 오래된 불신까지 얽히면서 부자 간의 대화는 날마다 톡한 말과 모욕으로 얼룩졌다. 드미트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언젠가 아버지를 죽이고 말겠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술김에 나온 허풍으로 치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결심과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 무렵 가문의 또 다른 인물인 하인 스메르자코프의 존재가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는 병약함을 핑계로 집안일을 피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능숙하게 움직이며 주인의 눈치를 살폈다. 드미트리는 그를 하찮게 보면서도 알 수 없는 불쾌감을 느꼈고 이반 또한 그의 말과 행동에 숨은 의도를 경계했다.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다. 표도르는 그루셴카를 자기 집으로 불러들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고 스메르자코프에게 손님맞이 준비를 시켰다. 표도르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루셴카를 차지하겠다는 욕망만이 가득했다. 한편 드미트리는 그녀가 표도르의 집으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격렬한 질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니고 있던 거의 모든 돈을 챙기고 급히 표도르의 집 근처로 향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다. 아버지를 만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 그루셴카를 데리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깊은 절망 속에서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충동이 번갈아 솟구쳤다. 그날 밤 표도르의 집 주변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바람 소리만이 귀를 스쳤다. 집 안에서는 촛불이 깜빡였고 창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드미트리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숨을 고르며 안쪽을 살폈다. 문을 두드릴지 아니면 그대로 들이닥칠지 그는 망설였다. 이 시각 스메르자코프는 집 안 어딘가에 있었다. 그는 주인의 기분을 맞추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지만 동시에 주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표도르와 그루셴카가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집 안 공기를 묘하게 달아오르게 했다.
하지만 그루셴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에서 뜻밖의 움직임이 있었다. 표도르의 방 근처에서 어떤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곧 짧은 비명과 함께 날카로운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 순간부터의 일들은 혼란스러웠다. 드미트리는 나중에 자신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그 방 안에서 본 광경과 그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분명했다. 표도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 굳어 있었다. 방 안은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과 피비린내로 가득했다. 드미트리는 충격과 공포 속에서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는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저질렀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듯 마을 이곳저곳을 헤매며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돈을 흥청망청 쓰고 주점에서 큰 소리로 떠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았다. 이 모든 행동은 다음날 그의 목을 옭아매는 증거가 되었다. 그 밤은 카라마조프 가문의 운명을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몰아넣었다. 표도르의 죽음, 드미트리의 혼란스러운 행적, 그리고 스메르자코프의 모호한 위치, 모든 것이 뒤엉킨 채 진실을 가리는 어둠만이 깊어갔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소란에 휩싸였다. 표도르 파블로비치 카라마조프가 자신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그의 시신은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굳어 있었다. 방 안은 어지럽게 흩어진 물건들과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금고는 열려 있었다.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하인 그레고리였다. 그는 머리에 상처를 입은 채 현장에서 쓰러져 있었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전날 밤의 상황을 더듬어 이야기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루셴카 문제로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을 겪던 드미트리가 살인범이라는 의혹이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전날 밤 그가 술집과 거리에서 보였던 기이한 행동과 돈을 마구 뿌린 정황은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누군가는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술에 취해 자백 비슷한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수사관들과 관리들은 드미트리를 찾아 나섰다. 그는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마을을 떠돌며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한때는 술집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또 한때는 말이 통하지 않는 두서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를 붙잡은 관리들은 그의 옷과 손에서 말라붙은 피의 흔적을 발견했다. 드미트리는 격앙된 표정으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시선과 어조 속에는 심한 불안이 엿보였다. 체포된 그는 마을 관리소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시작된 신문은 날카로웠다. 관리들은 그가 아버지를 증오한 동기, 전날 밤의 행적, 그리고 금고의 돈과 관련된 모든 의문을 집요하게 물었다. 드미트리는 그날 밤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는 혐의도 부정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은 다른 경로로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명은 오락가락했고 감정이 격해지면 목소리를 높이며 신문을 중단시켰다. 이반은 소식을 듣자마자 혼란에 빠졌다. 그는 형의 성격상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형이 살인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사건의 정황과 사람들의 증언은 드미트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알료샤는 더욱 괴로웠다. 그는 형의 결백을 믿었지만 드미트리의 격정적 성격과 전날의 이상한 행적이 변명하기 어려운 의혹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스메르자코프는 병세를 이유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렀다. 그는 사건 당일의 상황에 대해 모호한 진술을 내놓았다. 그는 표도르가 그루셴카를 기다리고 있었고 드미트리가 분노에 차서 집 근처를 배회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살인 순간에 대해서는 나는 발작으로 쓰러져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태도와 시선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고 알료샤는 그 안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을 느꼈다. 드미트리는 구금되었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를 범인으로 확정짓고 있었으며 관리들 또한 유죄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살인의 동기와 기회, 그리고 금고의 돈 문제는 드미트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그날 밤의 세부적인 경위는 누구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이렇게 표도르의 죽음은 카라마조프 가문 전체를 휘말아 넣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고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은 불신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조용하지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드미트리가 체포된 뒤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불안정해졌다. 사건의 충격은 단순히 아버지의 죽음에서 그치지 않았다. 형제 각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과 믿고 싶은 사실 사이에서 흔들렸고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이반은 처음 며칠간 드미트리의 결백을 믿으려 애썼다. 그러나 그날 밤의 정황과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드미트리의 격정적인 성격을 떠올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형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드미트리를 직접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구치소에서 마주한 형은 흥분과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드미트리는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억울한 만큼이나 혼란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이반은 형의 말을 끝까지 듣고도 확신을 얻지 못했다. 한편 알료샤는 형제 사이를 중재하려 했다. 그는 드미트리의 무죄를 굳게 믿었고 이반에게도 믿음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반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믿고 싶지만 증거가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부정하겠어? 알료샤는 형의 말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드미트리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사라지지 않았다. 스메르자코프는 이 시점에서 이반과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살인 당일 발작을 일으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던 초기 진술과는 달리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그날 표도르가 그루셴카를 기다리고 있었고 드미트리가 집 근처를 배회하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살인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여전히 애매했고 명확한 결론을 피하는 듯 보였다. 이반은 그의 태도에서 묘한 의도와 조롱을 읽었다. 마치 스메르자코프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일부러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이 만남 이후 이반은 점점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졌다. 그는 형의 유죄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스메르자코프의 모호한 태도와 그날 밤의 행적에 의문을 품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설이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마저 의심하게 되었다. 알료샤는 형의 표정과 말투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다. 드미트리는 구치소에서 점점 더 초조해졌다. 재판이 다가올수록 그를 둘러싼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갔다. 그는 알료샤에게 내가 아니야 믿어줘야 해 라고 거듭 호소했고 알료샤는 변함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형제들의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각자의 신념과 진실에 대한 해석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졌다. 이반은 논리와 증거를 중시했고 알료샤는 믿음과 인간의 본성을 먼저 보았다. 드미트리는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자신을 방어했고 스메르자코프는 여전히 모든 이의 시선을 피하며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렇게 세 형제는 같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재판은 각자의 믿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을 것이었다. 드미트리가 구금된 뒤 며칠 도시는 재판을 기다리며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범인을 정해두었고 소문은 날로 굳어졌다. 이반은 그 떠들썩함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어둡고 조각나 어느 쪽을 보아도 의심과 책임의 감각만이 번져갔다. 그 무렵 스메르자코프가 사람을 보내 이반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했다. 이반이 찾아갔을 때 그는 전보다 한층 창백했으나 목소리는 차분했다.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은 뒤 스메르자코프는 마침내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발작을 핑계로 누워있던 것은 연기였다고 했다. 집 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주인의 습관과 금고의 위치, 신호와 열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오래 지켜보아왔다. 그날 밤 드미트리가 집에 들어오려다 현관에서 하인 그레고리와 몸싸움을 벌였고 어둠 속에서 그레고리는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 그 순간 집 안은 잠시 비어 있었다. 스메르자코프는 그 틈을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움직여 표도르의 방으로 들어갔다. 주인이 놀라 뒷걸음질 치기도 전에 일을 끝냈고 방 안이 어질러진 것은 몸부림의 흔적이자 일부러 꾸민 위장이었다고 했다.
감춰둔 돈뭉치도 그때 챙겼다. 이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스메르자코프는 이 고백이 자랑이나 변명이 아니라고 이미 예정된 귀결이었다고 하듯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며칠 전 이반은 집안의 긴장 속에서 점점 피로와 염증을 느꼈고 사건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이 그 상황을 해결할 힘도 그럴 의지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그는 마을을 떠나 잠시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었고 떠나기 전 그는 표도르의 집에 남아있던 스메르자코프에게 나는 떠날 테니 그동안 너가 알아서 하라는 말을 남겼다. 그 말 속에는 표도르를 해치라는 직접적인 뜻은 없었다. 이반은 단지 갈등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고 싶었고 혹시나 폭력이 벌어져도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사실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스메르자코프는 이 말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이반과 여러 차례 신과 도덕, 인간의 자유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이반의 말을 깊이 새겨두고 있었다. 이반이 집을 비우겠다고 한순간 스메르자코프는 그것을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해석했다. 이반의 부재가 자신에게 행동할 완전한 자유를 주었고 주저할 이유를 없앴다고 믿은 것이다. 주인님이 곧 집을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손을 대었지만 그 손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이반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반이 떠난 그 공백 속에서 일이 가능했고 자신은 마치 이미 합의된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반은 격렬하게 부정했다. 자신은 그런 의미로 말한 적이 없다고, 누군가의 죽음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메르자코프는 고개를 숙인 채 어조를 바꾸지 않았다. 그는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보이며 그날 가져온 돈이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손끝이 떨렸고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날 밤 이반은 숙소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스메르자코프의 말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되었고 말끝마다 자신이 남겨두고 떠난 빈자리와 무심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더는 버티지 못한 그는 다음날 다시 스메르자코프를 찾아가 앞선 고백을 번복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려 들었다. 스메르자코프는 첫 만남과 같은 태도로 차분하게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가 본 일, 저지른 일, 그리고 치밀하게 꾸민 모든 행동에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 의심받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말을 듣자 이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만남 이후 이반의 상태는 빠르게 흔들렸다. 열이 올랐고 숨은 가빠졌다. 밤이면 불청객 같은 생각이 형체를 얻어 앞에 나타났다. 빈 방에서 홀로 말을 건네는 상대가 있는 듯했고 그 목소리는 차갑고 능청스러웠다. 그것이 악마든 죄책감이 빚어낸 환영이든 그는 때로는 논쟁하듯 맞섰다가도 금세 말을 잃었다. 논리로 밀어붙이면 사라질 것 같았지만 한 문장을 끝맺기 전에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이 빠져 무너져 내렸다. 알료샤가 그를 찾았을 때 이반은 식은땀을 흘리며 가라앉은 눈으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알료샤는 형의 손을 잡고 숨을 고르게 했다. 이반은 끊어지는 문장으로 스메르자코프의 이야기를 전했다. 알료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에게 진실을 법정에서 말하라고 했다. 지금 물러서면 아무도 구할 수 없다고, 드미트리의 삶뿐 아니라 형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반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으나 몸은 이미 열병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즈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스메르자코프가 목을 맨 채 발견된 것이다. 사람들은 병약한 하인의 절망적인 선택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사건의 결말을 스스로 닫아버린 비겁함이라 비난했다. 이반은 그 소식을 듣자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입은 사라졌고 이제 고백을 들은 자만이 남았다. 그는 알료샤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재판의 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시의 기대와 분노, 호기심이 뒤엉켜 법정의 문을 두드릴 준비를 마쳤다. 드미트리는 철창 너머에서 자신의 결백을 되뇌었고 알료샤는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반은 결심을 굳혔지만 머릿속의 열과 환영이 발목을 잡았다. 그날 밤에 창밖의 어둠은 오래 머물렀고 진실은 여전히 손에 잡힐 듯 사라졌다. 다만 한 가지는 또렷했다. 이제 한 사람의 말과 한 사람의 침묵이,
모두의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이다. 재판 당일 도시 법정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장터에 소란이 옮겨온 듯 상인, 농부, 하인, 학생까지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마음속에 판결을 내려놓고 있었고 오늘은 그 결론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날이라 여겼다. 법정 안에는 배심원단과 판사, 검찰과 변호인이 자리를 잡았고 드미트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검찰은 서두에서 이 사건을 단순한 살인이 아닌 오랜 증오와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드미트리와 표도르 사이의 갈등, 그루셴카를 둘러싼 치명적인 경쟁, 그리고 금고에서 사라진 돈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사건 당일 드미트리의 행적, 술집에서의 언행, 금전의 출처를 설명할 수 없었던 점까지 모두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로 내세웠다. 검찰의 논리는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웠고 방청석의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 증인들이 차례로 불려 나왔다. 하인 그레고리는 사건 당일 드미트리가 집 주변을 배회하며 흥분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드미트리와 마주친 순간의 위협적인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몇몇 이웃은 피고가 술에 취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말을 했다고 기억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드미트리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아넣었다. 변호인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드미트리가 격정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그것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당일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범행 시간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고에서 사라진 돈이 실제로 드미트리 손에 들어갔다는 결정적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가 아버지를 증오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살인의 동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팽팽했다. 증언과 반박이 오가며 하루, 이틀이 흘렀다. 방청석의 시선은 번번이 피고인의 표정과 반응으로 향했다. 드미트리는 때로는 격렬하게 변호인의 말에 동조했고 때로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알료샤는 방청석 한쪽에서 형을 바라보며 기도하듯 손을 모았다. 그러나 이반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열병과 환영 속에서 그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변호인은 절정의 변론을 펼쳤다. 그는 드미트리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를 오히려 살인자로 몰아가는 부당함의 근거라고 했다. 그는 사랑했고 분노했으며 때로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변호인의 목소리는 울림을 남겼지만 검찰의 차가운 논리를 완전히 지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배심원단은 장시간의 심의를 거쳐 법정으로 돌아왔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유죄. 단어 하나가 법정 안의 공기를 단번에 무겁게 만들었다. 형량은 시베리아로의 유배와 중노역 20년이었다. 드미트리는 미동도 없이 그 말을 들었다. 눈동자 깊숙이 무언가가 꺼져가는 듯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방청석에서 울음과 탄식이 번졌다. 알료샤는 형을 향해 다가가려 했지만 경비병이 길을 막았다. 드미트리는 동생을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고 법정의 문이 열리자 찬 바람이 안으로 밀려들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채였다. 판결이 내려진 뒤 며칠 도시는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지만 카라마조프 형제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드미트리는 구치소에서 규칙적인 일과를 따르며 정신을 다잡으려 했고 방문이 허용되는 날이면 알료샤와 그루젠카가 번갈아 찾아왔다. 그는 드미트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고 먼 이국에서라도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형벌을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과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죄가 없다고 믿으면서도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갈등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반은 열병에 쓰러졌다. 재판의 마지막 단계에서 증언대에 서려 했지만 맹렬한 두통과 환영 때문에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스메르자코프의 자백을 들었다는 사실을 전하려 했으나 단정한 문장으로 설명할 힘이 없었다. 재판정은 그의 말을 산만한 변명으로 받아들였고 그 틈을 검찰의 논리가 메웠다.
재판이 끝난 뒤 이반은 더 깊은 혼미에 빠졌고 드미트리의 옛 약혼녀이자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가 그 곁을 지키며 간병을 맡았다. 그녀는 드미트리를 향한 배신감과 연민 사이에서 오래 흔들렸지만 이반의 비틀린 책임감과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며 스스로의 오만을 돌아보았다. 알료샤는 두 사람을 오가며 말없이 돕고 의료진과 약을 챙기고 이반이 잠시라도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밤을 지새웠다. 드미트리의 앞날에 관해서는 은밀한 계획이 세워졌다. 시베리아로 이송되는 과정에 허점을 노려 국경 인근에서 빠져나가는 방안이었다. 알료샤는 형에게 마지막까지 양심을 묻고 싶었다. 고통을 통해 정화되는 길과 살아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 어느 쪽을 선택하든 도망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드미트리는 오래 고민한 끝에 그루젠카와의 미래를 택했다. 다만 언젠가 돌아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과의 약속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그는 도망이 비겁함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 남은 생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가족의 비극과는 별개로 도시 변두리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일류샤는 가난한 장교 스네기료프의 아들로 드미트리와 그의 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된 병약한 소년이었다. 일류샤는 과거에 드미트리와 스네기료프 사이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을 직접 목격한 뒤 아버지를 모욕하고 폭행한 드미트리에 대한 분노와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 때문에 드미트리의 동생인 알료샤에게도 처음에는 차갑고 경계심 어린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알료샤가 그와 친구들 사이의 오해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끌어내면서 서로에 대한 경계심은 서서히 사라졌다. 처음 알료샤와 만났을 때는 오해와 반감으로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의 마음을 열었고 알료샤는 그와 친구들이 화해하도록 힘썼다. 그러나 병세는 끝내 회복되지 않았고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아버지 스네기료프는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키며 기적을 바라보다 조용히 아들의 손을 놓았다. 알료샤는 장례를 도우며 일류샤의 친구들, 콜야와 몇몇 소년들과 함께 묘지로 향했다. 옅은 눈발이 흩날리는 언덕에서 소년들은 울먹이며 서로의 어깨를 붙잡았다. 알료샤는 길게 설교하지 않았다. 다만 함께한 날들과 서로를 위해 애쓴 마음을 기억하자고 했다. 언젠가 친구를 헐뜯거나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싶어질 때 오늘의 이 언덕과 작은 관을 떠올리자고, 그 기억이 다시 서로를 붙잡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맞잡았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이반은 병세가 악화되어 혼미에 빠졌다. 그 곁을 지킨 사람은 드미트리의 옛 약혼녀이자 재판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던 카테리나 이바노브나였다. 그녀는 이반과 복잡한 감정을 아는 채 간병을 맡았으나 시간이 지나자 서서히 물러났다. 드미트리와 그루셴카는 도망칠 계획을 세웠다. 알료샤에게는 살아있으라는 당부와 언젠가 돌아오겠다는 다짐이 적힌 편지를 남겼다. 계획된 밤, 짧은 포옹을 나눈 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알료샤는 빈 마당을 한동안 바라보다 숙소로 돌아갔다. 며칠 뒤 알료샤는 다시 소년들과 만났다. 그들은 장례에서의 약속을 다시 확인했고 서로를 헐뜯지 않기, 약한 친구를 놀리지 않기, 힘들면 먼저 손을 내밀기를 다짐했다. 소년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기억하자. 오늘을, 우리를, 그리고 떠난 친구를. 이후에도 카라마조프 가문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누군가는 드미트리를 범인이라 했고 누군가는 억울한 희생자라 했다. 진실은 끝내 모두 밝혀지지 않았지만 각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간직했다. 알료샤는 그 모든 소리를 한 걸음 물러서서 들었다. 그는 성급히 판정을 내리기보다 매일의 작은 선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